시가총액 12조 원짜리 기업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에서 손꼽히는 대형주였고 증권가에서는 이 회사를 우량주라 불렀습니다. 그 회사의 주가가 상장 폐지 당일 8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도 못 사는 돈으로 이 회사의 주식 한 주를 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수만 명의 투자자가 전 재산을 날렸고 퇴직금을 넣었던 사람들은 빈손으로 증권사 문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몰락 중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 대우건설도 쌍용자동차도 아닙니다. 한때 국내 굴지의 그룹사 계열이었고 전성기에는 매출만 수조 원을 찍었습니다. 임직원 수만 명이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고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의 생계가 이 기업에 달려 있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 회사 주식을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담았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꾸준히 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이 12조 원을 넘기던 시절 이 회사의 사옥 앞에는 취업 희망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누구도 이 회사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영진은 본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대신 무리한 사업 확장에 몰두했습니다.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에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고 그 돈은 대부분 차입금이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300%를 넘어서도 경영진은 투자의 과실은 곧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사회는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쳤고 사회이사들은 경영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은 어떻게 되는지 이 회사가 교과서적인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외부 환경도 악화일로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시작되면서 이 회사의 주력 사업 분야 수요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도 경영진은 구조조정 대신 추가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논리였지만 시장은 이미 이 회사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30%가 빠졌고 신용 등급 하향 경고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위기 신호는 회사채 발행 실패였습니다. 자금을 조달하려고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상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급하게 자산 매각에 나섰지만 급매물은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날짜 자산을 헐값에 넘기면서 회사의 체력은 더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이때부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산을 팔아도 부채는 줄지 않았습니다. 이자 비용만 연간 수천억 원에 달했고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으로는 이자도 감당이 안 됐습니다. 유동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서 단기 채무 상환 능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은행들은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신규 대출은 아예 문이 닫혔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가는 이미 고점 대비 70%가 빠져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물타기를 해야 하나 손절을 해야 하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경영진은 뒤늦게 자구책을 발표했습니다. 비핵심 사업부 매각, 인력 구조 조정, 임원급여 반납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미 신뢰를 잃은 경영진의 말을 믿는 투자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구책 발표 당일에도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고 거래량만 폭증했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넘쳐나고 사려는 사람은 없는 전형적인 투매 장세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분식회계 의혹까지 터졌습니다. 외부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하면서 재무제표의 신뢰성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발표했던 실적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투자했던 숫자가 거짓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단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래소는 이 회사 주식에 대해 관리 종목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관리 종목이 되면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투자 경고 문구가 붙습니다. 사실상 이 주식은 위험하니 조심하라는 공식적인 경고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투자자들은 여기서 더 빠지겠어라며 추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소위 말하는 반등 배팅이었지만 반등은 오지 않았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 이후 주가는 1,000원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채권단 관리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주거래 은행을 중심으로 채권단이 구성됐고 경영권은 사실상 채권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존 경영진은 퇴진했고 채권단이 선임한 새 대표이사가 부임했습니다. 새 경영진의 첫 번째 임무는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남은 자산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회생보다는 정리 쪽으로 방향이 기울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고 핵심 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됐습니다.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회생 절차란 쉽게 말해 법원의 관리 아래 빚을 조정하고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부채 규모는 자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회생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팽배했습니다. 법원은 일단 회생 절차를 개시했지만 인수 희망자를 찾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100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한때 수만 원을 호가하던 주식이 동전주가 된 겁니다. 주식 제시판에는 절망적인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퇴직금 3억을 넣었는데 지금 200만 원도 안 된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아이 학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다는 글 아래에는 위로의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숫자 뒤에는 항상 사람의 삶이 있다는 걸 이런 순간에 절감하게 됩니다. 회생 절차는 결국 폐지됐습니다.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자력으로 회생할 능력도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회생 절차 폐지와 동시에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회사의 모든 자산은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주는 채권자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은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거래소는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상장 폐지가 확정되면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집니다. 정리매매란 상장 폐지 전 마지막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가격 제한 폭이 없어서 주가가 하루에 몇십 퍼센트씩 빠질 수 있습니다. 정리매매 첫날 주가는 5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이 주식을 샀습니다. 정리매매 기간 동안 벌어지는 일은 처참합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지만 매수세는 거의 없습니다. 호가창에는 매도 잔량만 수천만 주가 쌓여 있고 매수 잔량은 몇만 주에 불과합니다. 주가는 매일 새로운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200원이 되고 150원이 되고 100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투자자들은 손실을 확정짓는 고통스러운 선택 앞에 놓였습니다. 상장 폐지 마지막 달 주가는 83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12조 원이었던 기업의 마지막 가격이 83원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닙니다. 수만 명 투자자의 자산이 증발했다는 뜻이고 수만 명 직원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가 이어졌고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줬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무너지면 그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넓게 퍼집니다. 이 몰락에서 가장 뼈아픈 지점은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리한 차입 경영의 위험성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됐었습니다. 사업 다각화가 아니라 본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제 기능을 했다면, 감사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경영진의 독주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견제장치가 모두 무력화된 상태에서 기업은 한 방향으로만 질주했습니다. 그 끝이 절벽이라는 걸 아무도 말하지 않았거나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분식회계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투자자들은 공시된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 판단을 내립니다. 그 숫자가 조작됐다면 투자자들은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돈을 넣은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사기에 가깝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실제로 수천억 원 규모의 회계 부정이 확인됐습니다. 관련 경영진은 형사 고발됐지만 투자자들의 돈은 이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비교적 일찍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신용등급 하향 시점에서 대부분 매도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감정적 판단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이 가격이면 바닥이다 라는 희망적 사고가 추가 매수로 이어졌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장 폐지 기준이 강화됐고 관리 종목 지정 요건도 더 엄격해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부터는 시가총액 300억 원 이하 기업이 2028년부터는 500억 원 이하 기업이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도 강화돼서 외부 강사인의 검토가 더 철저해졌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비슷한 패턴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수년째 하락하고 적자가 누적되고 배당이 중단된 기업들이 여전히 상장돼 있습니다. 한세엄 K 같은 기업은 2019년부터 7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고 주가는 6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누적 순손실이 2천억 원을 넘었고 결손금도 792억 원에 달합니다. 시가총액은 310억 원 수준으로 새로운 상장 폐지 기준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과거의 교훈이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증거입니다.
투자자로서 이런 기업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은 외부 충격에 취약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레버리지가 수익을 키워주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그 레버리지가 독이 됩니다. 특히 단기 차입금 비중이 높은 기업은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무제표에서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인 기업은 본업에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업이 투자를 늘리거나 배당을 한다면 그 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 차입이나 자산 매각으로 충당합니다. 이건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닙니다. 현금 흐름표를 읽는 습관이 투자자의 자산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는 경영진의 도덕성과 투명성입니다. 경영진이 주주와의 소통을 회피하거나 공시를 지연하거나 실적 발표를 미루는 기업은 경계해야 합니다.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기업, 감사인이 교체된 기업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감사의견 거절은 가장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나오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투자는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업종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산업 자체가 쇠퇴하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피스커 같은 기업이 파산 위기에 몰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때 제2의 테슬라로 불렸지만 수요 둔화와 경쟁 과열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산업의 방향성을 잃지 못하면 개별 기업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기업을 평가해야 합니다. 시가총액 12조 원의 몰락은 단순한 주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탐욕과 방만함, 견제 부재와 정보 비대칭이 만들어낸 구조적 실패의 기록입니다. 경영진은 자신의 판단을 과신했고 이사회는 감시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감사 시스템은 형식에 그쳤고 규제 당국은 뒤늦게 움직였습니다. 그 사이 수만 명의 평범한 투자자들이 삶의 기반을 잃었습니다. 83원이라는 숫자에는 그 모든 실패가 응축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가져가야 할 건 공포가 아니라 교훈입니다. 어떤 기업도 영원하지 않고 어떤 주가도 바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분산 투자의 중요성, 재무제표를 읽는 능력, 손절의 용기가 투자자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마 이 회사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시가총액 12조 원짜리 기업도 83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현명한 투자가 시작됩니다.